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내년 9월 말일까지의 국방 예산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셜미디어 회사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페이지가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230조가 온라인으로 외국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허용하고 국가안보와 선거 무결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해외 주둔 미군을 복귀시키는 데 제한을 둔 것과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와 군사시설 이름을 바꾸는 조항도 문제시했습니다. 앞서 이번 국방수권법은 하원에서 335대 78, 상원에서 84대 13이라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었습니다. 의회는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고 재의결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다며 많은 미국 국민들이 집에서 고분분투하는 동안 해외에서 낭비되는 세금을 재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편리하게도 무시해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00의 경기부양 체크를 지급하자는 데에 공화당원들이 동참해 만장일치로 동의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메카시 의원은 공화당원은 만장일치로 코로나 경기부양법 안에 있는 해외 원조 지출을 거부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을 대신해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펠로시 의장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어제 조지아주 하원에서 가진 청문회에서 무단 부재자 투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단 부재자 투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조지아주에서는 2005년부터 무단 부재자 투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AJC에 따르면 작년까지 조지아주의 부재자 투표율은 5% 정도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그 수가 폭증해 약 4분의 1이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라펜스퍼거 장관의 변호인인 라이언 저머니는 무단 부재자 투표가 절차상 신뢰감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팍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또 라펜스퍼거 장관은 잠재적으로 사기 가능성이 더 높은 현행 서명 확인 시스템을 중단하고 부재자 투표의 유권자 아이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130만 명의 부재자 투표가 있었던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사이버안보 및 인프라국 C사는 이달 초 솔라윈즈를 발판으로 연방정부 네트워크에 침투했던 해커들이 연방, 주 및 지방정부는 물론 중요 인프라 기관과 기타 민간조직 전반에 걸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쳤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가 해커들의 희생자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로이터에 해킹이 공개된 직후 솔라윈즈 소프트웨어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수사관이 추가 침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들과 의원들은 러시아가 해킹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의 크렘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상엽 회계사는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연방의회가 마련한 경기부양법에 따르면 PPP 혜택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식당과 호텔업계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 눈길을 끕니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케어스 액트에 선보인 PPP가 전년도 직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2.5배 정도의 금액을 주었던 반면 식당과 호텔은 3.5배를 주도록 수정됐고 새 PPP뿐만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PPP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어 해당 업종은 40%를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또한 자금의 사용처도 기존의 급여와 렌트비 외에 물품 구입 비용도 탕감 대상에 포함돼 대부분의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텍스 크레딧인 ERC와 PPP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혜택 폭은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회계사는 설명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스앤포스트의 비주얼 코저를 통해 이번 주말 방송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 알려진 월스트리트의 경영진, 은행가 및 펀드 매니저들이 뉴욕을 탈출해 플로리다를 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당수의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3월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래 플로리다의 따뜻한 날씨, 낮은 세금, 저렴한 공간, 필요하면 언제든 뉴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빠르고 쉬운 항공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자산관리부서 일부를 플로리다 남부로 이전할 계획이고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시타텔 등 유명 해치펀드 회사들은 팜비치에 위성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청국은 최근 신고를 받고 알리바바 그룹의 선택 강요 등 반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알리바바 창업자 마오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핀테크 업체 엔트그룹을 호출해 면담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인터넷 부문에 대한 반독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4일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당국의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열흘 만에 또 다른 반독점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이 마윈이 감독 당국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에 따르면 테네시주가 최근 7일간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당 128명을 기록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까지 최고였던 캘리포니아주는 10만 명당 11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우리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면서 주민들이 각자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말 연휴 기간이어서 재확산이 더욱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했던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 새해 1월 3일 사이에 미국인 8,450만 명이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AA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 약 3,400만 명 정도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동차로 나타났는데 8,100만여 명이 자동차로, 290만여 명은 비행기로, 그리고 나머지 48만 명은 기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전망입니다. 비록 지방정부와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원어메리카 뉴스는 많은 미국인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제기된 유권자 사기와 비슷한 사건들이 지난 2004년 대선 때도 벌어졌으며 이런 행위를 일으킨 선거운동 단체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했습니다. 에폭타임즈에 따르면 위키리크스는 지난 16일 진보 성향 잡지 사회정책이 2004년 발표한 시카고 버락 오바마 선거운동 연구라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추가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2010년 각종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해체된 진보 성향 선거운동 단체 아콘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가 최소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바마를 변호사로 기용한 바 있는 아콘은 해체된 이후 인디비저블이라는 이름으로 새 조직을 세웠는데 시드니 파웰 변호사팀의 소장에 첨부된 서명 진술서에는 대선 투표일 오후 도미니언 네트워크를 통해 선거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담겨 있다고 에폭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묘한 글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특별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트위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를 본 후 강력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즉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였으며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특별검사를 임명해라 라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요. 지난 9일, 12월 9일 날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단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26명의 연방 하원들이 이 촉구 서한을 보내는데요. 이 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 이제 오늘부로 그만뒀죠. 근데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특검 명령을 지시하라.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철저한 조사를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조기에 조사하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단을 내리지 못했죠. 지금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이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라든가 지금 뭐 해고됐지만 백악관에 있었던 그 법률 고문 스폴론이라는 분 있죠. 그런 변호인들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언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 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윌리엄 바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퇴임을 앞두고 지난 이제 21일 날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한 그런 큰 부정은 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보고받고 자기네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그런 부정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 입장에서도 특검을 지명할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기자들이 그때 물어봤습니다. 특검 지명 왜 안 했느냐? 할 생각 없었냐? 라고 입장이 바뀐 거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기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는 특검을 하라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특검을 지명해야 되는 법무장관이 지명할 생각이 일단은 없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던 법률 자문,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결국에는 이 특검 지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은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과연 특검 지명을 안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특별검사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은 누가 특별검사가 될 것이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특검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지금 파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변호팀이 아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여러 차례 기자들 앞에서 선을 긋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 파웰 변호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변호사인 것이죠. 실제로 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주력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도미니언 시스템즈와 관련된 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합주들 중에서 몇 곳들의 기계들을 전부 다 압수해서 포렌식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며칠 안에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1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선거인단 개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일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수사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도미니언 시스템 이 기계를 압수한다라는 것도 절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특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가지고 다 가져오겠다고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 절차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지방정부, 이 주정부 차원에서 혹은 이제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거부하거나 이 특검의 활동을 막는 그런 활동들이 또 있지는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부작용들을 일으키거나 이 공권력 남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오히려 더 역풍을 맞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계획대로 안 돼서 1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을 선임을 해 놓아야 그래야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검이 수사활동을 벌려나갈 수가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취임이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당선을 취소하는 그런 일도 좀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의 플랜 B로 지금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당선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되면 당연히 같이 동반 당선이 된 부통령도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대통령으로 하원 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맡게 되고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정말 인류 역사에 지금 보기 드문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 역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특검을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특검을 임명을 해서 당장 포렌식 검사하는 도미니언 시스템들 포렌식 검사하는 거를 해야 된다. 물론 그게 막혀서 만약에 일정이 지금 차질이 생겼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언제든 시간을 좀 가지고라도 이 일을 진행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어떤 것이 진실이었는지 밝혀내고 그에 따른 정당한 뒤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특검 잘못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원래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헌법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정당하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 절차에 주력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방에 있는 각 주정부 단위의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이 벌어져줘야 이게 사실 지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방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 개표하는 날 모종의 이의제기도 있을 것이고 토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토론에서 결론적으로 주 정부가 정해서 보낸 선거인단은 받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각 주의 의회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지금 움직여줘서 준비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주정부, 연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시작하는 날은 1월 3일입니다. 새로운 의회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의회가 시작을 1월 3일 날 해서 1월 6일 날 선거인단 이거 하기까지 3, 4, 5, 3일인데 그나마 3일도 충분히 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또 특검을 좀 빨리 임명을 해서 차라리 특검 쪽에서 움직여주는 게 빠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게 과연 옳은 건지 지금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런 트윗을 날려놓고 아주 기분 좋게 플로리다에 있는 집으로 마라라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방수권법의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7,320억 달러 규모의 이 국방수권법, 매년 이 국방수권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방 예산을 결정을 하는데요. 이 법안에는 이 국방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 거죠. 이 국방 예산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는 국방을 지키는 이 군 관련 시설이라든가 군인들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험한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금을 받는다거나 월급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군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마라. 군인들의 삶을 볼모 잡아서 어떤 정치적인 캠페인을 벌이지 마라라고 이 공화당 의원들도 대통령한테 당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통신품위법 230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통신품위법이라는 것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이 이용자들이 어떤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의 내용 때문에 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책임 면제를 해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올려놓은 글을 그대로 내비뒀다라고 그러면 통신회사에서는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뭐 책임져야 될 일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통신회사들이 검열을 하고 있거든요. 삭제한다거나 자동으로 삭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특정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특정 관심사들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심할 경우에는 그 계정을 폐쇄해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태그를 달죠. 그래서 이 글은 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부정선거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당선된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이렇게 달려져 있죠.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내지는 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선거 결과를 알고 싶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밑에 뭐가 달리죠. 클릭해 보면은 선거 인단수가 뭐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기사들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통제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인데, 그 통제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통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230조 조항은 이거는 폐지하자.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올해 선거에서처럼 외세가 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거는 한 나라의 국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외국에서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 희한한 이야기들을 퍼뜨릴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정보들을 가짜 정보를 흘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것이 진짜 정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을 불필요한 시점에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선동 작업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이것을 그냥 민간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면제 조항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정식으로 그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진다. 어떤 이 사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글이 올라오면 삭제하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 글이 올라오면 거짓말이 올라와도 무조건 다 퍼뜨리게 자동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적으로 움직이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포민법 230조 폐지된다. 미리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 폐지하는 조항 안 들어가면 요번에 국권수호법 이거 비토하겠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말을 무시한 거죠.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면 나도 고집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국권수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 것, 이것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몇 명 선을 유지한다 이렇게 아예 국권수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숫자 이하로 떨어지게끔 미군을 철수를 시키려면 그러면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이 전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지금 의회한테 이 발목 잡혀 있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헌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다. 어떻게 이런 법률이 들어간 이런 법 조항이 들어간 것을 내가 서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군대를 철수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입니다. 이거는 철수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복귀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이 국방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무조건 막고 있으면 이제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다. 이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가 명령하는 군 부대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부연합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와 군사시설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이 조지아주에도 이제 가장 큰 육군 훈련소 뭐 포트 베닝이라든가 뭐 포트 고든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 이게 붙여져 있는 이름들이 보면 대체로 이제 그 지역에 예전에 유명했던 장군들 이름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장군들은 다 남부군 장군들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에서 싸웠던 장군들의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그냥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번 국권수권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아브라함 링컨까지도 지금 고등학교 이름에서 빼자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전해드렸죠. 아브라함 링컨을 왜 빼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인디안들을 갖다 괴롭혔다. 그래서 이건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고 처음에 초대 대통령을 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름 이거 학교 이런 데서 공공기관에서 이름 빼야 된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노예제도 찬성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게 참 상당히 갑갑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튜버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종대왕이 부인을 여러 명 두고 하인을 거느렸다고 해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폭군이 되느냐?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전에도 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역사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지금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잣대를 예전 시대에다 갖다 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역사다. 예. 역사는 역사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다.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라고 역사를 남겨놓는 것이지 보고 깨닫자라는 의미로 역사를 남겨놓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지우자. 역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배우고 인류가 어떻게 발전할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보지 않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 마음 먹고 다 지워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런 목적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남겨놓는 것이죠.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보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따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더러운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부인하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을 거부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다 명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부하겠다라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근데 거부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안을 이제 상하원이 통과시켜서 입법을 했을 때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그것이 발효가 되지만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재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입법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의회에서 모여서 입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상하원 다 그런데요. 지금 요 국방수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통과가 될 때 하원에서는 335대 78 그리고 상원에서는 84대 13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 재발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 하원 의원들 민주당에서도 37명이 애초에 반대표를 던졌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 국권수호법에 반대하는 세력이 좀 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공화당 내부에서 우리도 이거 정말 거부해야 될 것 같다.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우리가 전에 투표를 잘못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결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재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과연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 악의적인 이 언론들, 이 진보 성향의 언론들, 특히 이제 CNN 같은 언론들 기사를 어떻게 써놨냐 하면은 지난번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 반대표로 돌아서는 사람이 누군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놨는데 상당히 좀 악의적인 그런 기사여서 하여간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국방수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 경기 부양법안 이거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씩 주자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안 그러면 2,000불씩 안 하면은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2,000불을 주자라는 것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기는 했지만은 그 목적, 그 진짜 내용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진짜 내용은 쓸데없이 해외 원조해 주는 거 좀 없애자 이겁니다. 쓸데없이 해외 원조해 주는 거에 왜 이렇게 돈을 파키스탄에 성교육하는데 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몇 천만 불을 갖다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 돈을 없애라는 겁니다. 왜 그리고 그런 내용이 왜 코로나 경기 부양법에 들어가 있는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성교육해 주면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왜 그런 법안이 거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쓸데없는 거 좀 없애버리고 그리고 차라리 국민들한테 600불만 준다라고 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2,000불까지 늘리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없애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서 국민들한테 주는 돈이 더 늘어나게 만들어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공화당 2,000불 올려주는 거 우리도 찬성하니까, 진작부터 우리도 그렇게 원했다. 2,000불 올리는 거 찬성하니까 공화당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게 그렇게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원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만장일치로 이번에 경기부양안 다시 통과시킵시다. 2,000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촉구하고 난 뒤에, 그렇게 대통령한테 촉구하고 난 뒤에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가 공화당원들한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민주당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한쪽 귀만 뚫렸냐라고 이제 욕을 한 거고요. 예, 좋게 이야기하면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집에서 고분분투하는 동안에 해외에서 낭비되는 세금을 재조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걸 아주 간편하게 그냥 무시해버렸다. 무슨 얘기냐면 2,000불 올리자라는 거는 오케이 하면서 원래 없애라고 했던, 쓸데없는 돈을 해외에다가 원조하는 이거 없애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좌시할 수 없다. 공화당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공화당원 전체는 만장일치로 거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이 있죠. 만약에 이 쓸데없는 해외 원조가 그 안에 있는 한은, 예산 안에 있는 한은 거부하겠다. 이제 그걸 분명하게 어제 밝혔습니다. 아직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총무는 어떤 입장인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원에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이면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것을 다시 재발의해서 강행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3분의 1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과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금 신중하게 현재 만들어져 있는 법안에서 불필요하다라고 지적받은 이 해외 원조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사실 오보로 내드렸는데 케네디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든가 내셔널 갤러리 같은 곳들에 지원해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몇 천만 불 들어가 있는 이런 지원 예산들, 이런 부분들 사실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삭제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9천억 달러라는 선을 크게 넘어서지 않으면서 아마 전 국민에게 2,000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올라가서 1조 달러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조 달러는 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일이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해외 원조해 주기로 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항목들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전 국민들에게 경기부양법안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딱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꺼냈었는데 공화당에서 이제 역풍을 맞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 삭제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는 안 된다. 귀가 한쪽만 뚫려 있냐? 이제 이렇게 욕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안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의회에서 이런 그 지적받았던 항목들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더 많은 돈이 나눠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된 다음에 다시 대통령 테이블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경기부양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내온 상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자체가 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자라는 것 자체에는 합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 구성만 좀 합의를 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거니까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파키스탄 성교육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 법안에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게 5,593페이지라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서류 덩어리에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이 의원들이 다 읽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거다.
예, 의회에서 발표할 때도 이거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통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이게 갑갑한 것이죠. 누가 이런 그 쓸데없는 계략을 세우고 계책을 세운 것이고 이런 것 정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수사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해외에다가 마구 빼돌리려고 했던 놈이 누군지 잡아내가지고 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가지 저희가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경기부양법안 CA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기부양법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중소기업, 특별히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특별히 PPP를 활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ERC라고 해서요. 이 회사 환경은 어렵지만 직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월급을 줬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월급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 월급을 준 부분만큼을 세금 공제해주는 텍스 크레딧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그 ERC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혜택이 더 늘어나고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지난 3월에 케어스 액트를 통해서 지원받았던 분들한테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PPP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직원들 월급의 평균, 연평균 월급의 2.5배를 대출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근데 3.5배, 식당이나 호텔 업계 같은 경우에는 3.5배까지 대출을 해주도록 그 액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난 액수가 요번에 새로 받는 PPP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에 받았던 PPP 금액도 더 증가할 수 있게끔 소급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에 이 식당이나 호텔 하시던 분들은 전에 받았던 PPP가 있으면 그거에 한 40% 정도를 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PP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쓸데없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법안이 통과될 때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요 지금 말씀드린 지난번에 PPP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식당이나 호텔 하시는 분들은 한 40% 정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PPP를 받는 것은 당연히 더 큰 금액으로 PPP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리고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요 굉장히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탕감 받는 부분이 예전에는 월급 주는 거하고 렌트비 내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제한된 부분에만 사용이 되는 비용이 탕감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이 탕감 대상도 물품 구입 비용까지 서플라이 물품 구입 비용까지도 이 탕감 대상에 포함이 되어준다. 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전에처럼 이렇게 몇 %까지가 탕감된다가 아니라 아예 다 100% 다 탕감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하는 액수가 일정 액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탕감 신청하는 서류도 상당히 간소화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제 PPP라든가 ERC를 통해서 소기업들, 특히 자영업자들, 소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를 좀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안 자체는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꼼수들 좀 부리지 말고 국회의원들 제발 꼼수 부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도 사랑과 위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누시길 원합니다. 소프라노 민복희, 강지영, 테너 이태환, 김정균, 피아니스트 남예린, 그리고 서은석이 지휘하는 파라클래시스 심포니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와서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한국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이 방송을 보시게 되겠네요.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성탄절을 보내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더군다나 지금 조지아주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우울한 성탄절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올 한 해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 도대체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속상해하고 한숨을 내쉬게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뒤바꿔주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끔, 의지를 가지게끔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뒤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위안이 되고 새로운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이 또 부모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이죠. 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1년 중에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 많지 않은데 올해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행을 자제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행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AAA에서는 8,450만 명이 이번에 이동을 한다. 8,450만 명, 그럼 대단한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게 작년에 비하면 한 34%가 줄어든 숫자랍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말을 같이 보낸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 남다르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살아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그래야 이 사회가 더 따뜻하고 밝은 사회로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지금 옆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사랑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